16페이지. 자, 이제 일제강점기 경제인데, 1910년대에 일제가 어떤 통치했죠?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무단 통치했던 시기죠? 자, 이제 막 총독부가 세워지고, 일제가 우리 조선 사람들 기도 죽이고 확 누르는 통치를 시작하는 이제 시기, 무단 통치의 시기였는데, 일단은 식민지배를 하게 됐으니까, 식민지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를 가져갈지, 이런 것들이 먼저 파악이 돼야겠죠. 그래서 일제가 먼저 이것저것을 다 조사해요. 그중에서 제일 먼저 조사하고 공을 들였던 게 땅이에요, 땅. 네. 자, 이게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총독부 주도로 실시된 무슨 사업?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자, 우리 토지 조사 사업 이전에 대한제국에서도 당시 대한제국의 땅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세금을 좀 잘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죠. 그죠? 자, 우리 대한제국 때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광무개혁 기억나요? 광무가 대한제국의 연호였죠. 자, 이때 광무개혁 당시에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죠? 두 글자? 지계라는 걸 발급했었죠. 자, 근데 결국 이 개혁이 잘 됐어요, 끝까지? 안 됐죠. 결국은 이 당시에 이 지계 발급하고 뭐 이런 것들 조사를 한 다음에 세금을 거두고 이게 됐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결국 중단이 됐고 러일 전쟁으로 완전히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제대로 이 토지조사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를 일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자, 토지조사 사업의 명분,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내 땅, 저기까지는 네 땅. 네 땅, 내 땅을 확실하게 문서로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물론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있긴 있었는데, 어, 이렇게 뭐 자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그 넓이를 재는 거, 부피 이런 거 재는 걸 측량이라고 하죠. 근데 수학이 들어와가지고 그 뭐 제곱미터나 헥타르나 이런 단위를 써가지고 이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계산해서 수학적으로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까지가 네 땅이고를 구분하는 방법은 조선, 고려, 신라시대 때는 좀 미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도 그 조선 왕실에서 발행하기도 하고 지방의 색도가 발행하기도 하고 혹은 뭐 장례원이라고 노비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서 발행하기도 하고 여러 관청에서 막 토지 소유 문서들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중구난방이 되고 한 토지 소유자가 막 여러 명인 경우도 있고 누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네 땅, 내 땅을 구분시킨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너희 이제 만약에 어른 돼가지고 독립해서 부모님 나와가지고 독립해서 살게 되면 부동산 가서 집 거래를 해야겠죠. 예. 다달이 우리 저 집주인에게 돈 내고 사는 거 뭐라 그래요? 월세, 그죠? 집주인한테 한 번에 그 큰 돈 쥐어주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집을 아예 그냥 세를 다 그냥 가져가는 걸 뭐라 그래요? 전세라고 하죠. 그리고 아예 집주인에게 집을 사는 거, 매매라고 하죠. 자, 이런 거래를 할 때 그 부동산 가면은 부동산 업자가 그 집에 토지 소유 증명서, 그리고 토지 문서 이런 걸 띄워준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등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너희 지금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재수가 좋아가지고 얹혀 사는 거예요, 다들.
다 원래 돈을 내야 돼요.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그냥 일방적인 희생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라고. 선생님도 그랬고 너희들도 그랬고. 독립해봐요. 다 돈이야 다. 당장 주거비. 자, 근데 이 등기를 떼면 이 그 집주인이 누군지가 나오거든요. 집주인 신상명세가 나와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 처음 집주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전에 이 집을 갖고 있던 다른 또 집주인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집주인 또 등기 넘겨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 전 집주인까지 쭉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1912년까지 올라가요. 이 1912년이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된 해예요. 토지조사 사업은 전국적으로 이제 막 측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무려 6년이 걸려요. 그래서 일제 명분은 자, 요런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 공정하게 토지 세금을 매긴다. 이런 명분으로 시작이 됐어요. 자, 하지만 실제 목적은 일제가 총독부를 통해서 이제 조선을 경영하고 운영하려면은 세금이 필요하죠. 누구 땅인지 명명백백해지면 세금 거두기가 어때요? 좋죠. 그래서 재정 확보, 그리고 조선인들의 땅을 약탈해갈 목적.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근거를 마련한. 자, 자, 이제 토지 조사업이 실시가 되면서 그, 이 땅을 내 땅으로 인정받으려면 이거를 총독부에다가 총독부가 요구하는 그 서류, 양식에 맞춰서 양식을 다 쓴 다음에 총독부에 이걸 제출을 해야 돼. 이런 걸 신고라고 하죠. 자, 근데 서류가 굉장히 필요한 게 많았고, 그리고 특히나 좀 어려웠던 거는 그 양식에 쓰이는 언어가 무슨 언어였을까요? 일본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를 가서 이게 내 땅이라는 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동사무소 가면 이런 종이 같은 거 양식 있는 것도 본 적 있어요? 하다못해 너희들 결혼했을 때라도 보면은 남자랑 여자가 동사무소에 뭐 해야 될까요? 혼인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그 너희 결혼하면 특히 뭐가 떠올라요? 결혼식 또 이혼 또 부부싸움 또 결혼식 뷔페 또 뭐 여자들 웨딩드레스 남자들 뭐 턱시도 뭐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떠올려 신혼여행 이런 것들 떠오르죠. 예. 그런 거 다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 허영이랑 사치라고 원래 해오던 것들 안 해도 되는 건데 어.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이 부부가 결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 혼인신고 서류 한 장이 지금 얘기했던 드레스, 신혼여행, 뭐 그 밖에 부모 상견례 이런 걸 다 무력화시킬 정도의 그 법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유일한 서류예요. 그거를 동사무소에서 이제 그 종이를 주거든요. 이제 자, 부부 간에 뭐 이름이랑 이런 것들 쓰고 관계를 쓰는 그 혼인신고 서류를 어. 그런 양식이 다 한글로 돼 있어요, 지금 가면. 근데 이 당시 때는 뭘로 돼 있었다, 다? 그리고 더욱더 좀 이게 조선인들에게 어려웠던 게 기한부 신고주의예요. 그러니까 기한 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거를 총독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부가 이거를 어디다 헐값에 넘기냐면 국권 피탈 전에 만들었던 한국 땅을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 기억나요? 여기다 넘기는 거예요. 그럼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 땅을 관리하다가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민 온 일본인들 있죠. 그 일본인들한테 싼 값에 넘기는 거예요. 일본인들 정착하라고. 그리고 이 기한부 신고주의 때문에 특히나 조선인들이 땅을 많이 이제 상실을 했는데,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양천어 씨인데, 그 조선시대 때는 그 특정 가문이나 집안들끼리 이제
같은 성들끼리 이제 모여서 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양천호 씨가 저 본관이 저 서울 너 양천구라고 들어봤어요? 양천구 목동 있는데 예, 거기가 본이에요. 그래서 거기 양천호 씨의 집성촌, 그러니까 같은 성씨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그 목동에 있는 땅을 내 허준 개인 명의로 신고를 여기 일본이 원하는 절차상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문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양천호 씨 문중에서. 이거 원래 양천호 씨 집안 땅이고 같은 땅, 같이 공유하고 있던 땅인데 왜 개인 명의로 신고를 하느냐? 저거 일본이 만든 법이니까 저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양반 어른들이. 자, 그래서 신고를 못했어요, 내가.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조선인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어떤 개인 땅이나 개인의 것이라는 관념들이 좀 약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게 뺏기는 땅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자, 토지조사국이 설치되고 토지조사령 공포 6년 만에 토지조사업이 완료됐다. 자, 근대적인 뭐 사진 이런 것들로 이제 땅이 어떤 땅인지 이런 것들 찍어가지고 부피나 면적 같은 것들 재고 그리고 이 땅의 용도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신고를 해가지고 네, 이제 토지조사업이 6년 만에 완료가 되죠. 자, 신고 안 된 토지라든지 왕실 소유지 이런 땅들은 다 대부분 충북부가 가져갔고 동척이 이때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땅을 나눠줬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불 당연히 총독부의 토지세 수입은 어떻게 됐을까요? 늘어났겠죠. 어떤 땅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자, 지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식민지 지주제라는 게 강화가 되는데 자, 요거는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을 지주라고 부르죠. 예. 그러면 땅을 가진 지주 아래서 그 지주 땅을 농사 지으면서 살고 먹고 사는 사람 소작농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이제 지주들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신고만 잘 되면 자기 땅이라는 걸 확실히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 봐봐. 그 지주 땅에 살던 농민들은 자기 땅이 아니지만 지주 땅을 농사를 지으면서 대대손손 소작을 지었어요. 지주도 웬만하면 그 자기 땅을 소작하는 그 농민들을 그 집안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 왜 안 바꿀까요? 농사도 지어본 사람이 잘 짓죠. 그리고 그 농사 지을 때 각 땅마다 컨디션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주의 땅을 가장 잘 아는 거는 그 땅을 오랫동안 농사 지었던 소작농들이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손자, 자, 대대로 계속은 한 지주 땅에 살게 되면 그 지주 땅을 소득을 붙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조선 후기 오면서 이것도 권리가 돼버려가지고 지주가 함부로 소작농들을 못 바꿨어요. 소작농들이 이제 좀 뭐랄까 생산한 식량에서 너무 많이 지주가 떼어가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주에게 항의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거나 하면은 좀 소작료를 줄여달라고 요청도 하기도 하는데 나쁜 지주들은 악덕 지주들은 소작농들이 그렇게 요구해 오면은 하나도 안 깎아주고 그대로 소작료를 다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넓은 땅을 가진 지주들은 소작농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소작농들이 뭉쳐가지고 단체로 지주한테 막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도 지주는 그 소작농들이랑 이렇게 실갱이를 벌였을 망정 이 소작농들을 함부로 쫓아내거나 갈아치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법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았지만 그냥 대체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아버지가 그 땅에 소작농을 하면 아버지, 자식, 손자까지 그냥 대체로 그 땅을 경작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지주들은 함부로 이거를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소작농들이 가진 권리를 도직권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근데 토지조사 사업으로 이 땅이 지주 땅이라는 게 명확해지고 지주의 권리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문화가 된 거예요, 이제 글로. 그러면서 그 지주 땅에서 소작을 하려면 예전에는 그냥 뭐 서윤이네 집, 뭐 민재네 집, 그리고 준일이네 집 그냥 이렇게 보통은 소작을 주고 이걸 문서화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문서로서 이거를 딱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계약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숫자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그래서 보통 계약 기간 2년, 많으면 3년. 자, 이렇게 소장농들한테 지주들이 이제 서명 계약을 받는 거예요.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 계약서 끝나면은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하고 말고는 누구 권한이에요? 지주 권한이죠. 자, 이렇게 돼서 지주가 만약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소장농이 있다. 이러면은 계약 끝나면은 그냥 계약 안 하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100년, 200년을 계속 그 지주 집에서 소작을 했는데도 하루아침에 그 계약서 한 장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된 게 된 거라고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많은 농민들이 기안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됐다. 그래서 이때 땅을 잃은 농민들, 소작지마다 잃은 농민들은 파전민은 그 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일부러 산불을 내요. 지금 그러면 큰이죠. 네. 중범죄로 잡혀가는데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산으로 들어간 다음에 산에다 불을 질러요. 조그맣게. 그러면 나무들이 다 어떻게 돼요? 타죠. 그럼 나무 타면 뭐가 돼? 재가 되죠, 재가. 그죠? 그럼 그 재랑 흙이랑 이걸 갈아엎어요. 그리고 좀 냅두면 그 땅이 농사 지을 만한 땅이 된단 말이에요. 재가 거름이 돼가지고. 그럼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그런다? 화전민. 산불을 질러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 맞아요. 그냥 산에 있는 땅에다가 이제 식물을 심으면 그 산에 있는 흙들은 다 산성이라 가지고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불을 질러 가지고 재랑 흙을 엎어서 이렇게 화전을 농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런 평지에서 농사 짓는 거에 비해서 수확량이 많을까요? 산은 일단 올라가면 어때요? 기온이. 낮죠?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되고 수확량도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몰리게 되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다 합법, 불법? 불법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들은 이제 간도나 연해주 같은 곳으로 쫓겨가게 된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거 무단통치 시기에 회사령을 공포한다.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회사를 만들 때 조선총독부가 허가를 내줘야지만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혹시 저 식상에다 낙서하면 안 돼요. 정말 낙서한다고 여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낙서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 회사령이라고 하는 거는 총독부가 뭐를 내줘야지? 허가를 내줘야지만 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총독부가 허가를 안 내주면 회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거 한국인들이 막 이제 회사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 활동하는 거를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이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목적은 뭐였을까요? 자, 봐봐. 회사가 처음에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하려면 처음부터 회사가 돈 많이 벌까요? 처음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겠죠. 자, 회사가 처음에 자리를 잡고 돈을 많이 벌려면 일단은 거꾸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이 회사도 처음에 자리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 자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설픈 회사가 돈도 별로 없는데 어설프게 회사를 딱 열었어요. 그러면은 10중 8구, 아니, 열의 열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일본인들 생각에 일본 기업이 아직 자본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는 아직 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총독부 생각에는 자, 조선, 이제 식민지 조선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겼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인들이 막 조선에 투자를 하고 막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브랜치도 만들고, 지점도 만들고 해가지고 진출을 하려는데 어설프게 지금 일본 회사들이 뛰어들었다가 다 망할 걸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그 총독부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조금 더 일본에서 자리를 잡고 돈을 벌어서 저 어느 정도 자본이 커졌을 때, 성숙해졌을 때 조선에 진출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무분별하게 일본 기업들이 진출하는 걸 또 막기 위해서도 총독부가 허가를 내줘야지만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죠? 일본 기업을 사실은 무분별하게 조선에 진출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회사령을 공포한 거. 자, 그렇게 해서 총독부가 허가를 안 내주면 회사를 세울 수 없게 한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회사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밖에도 삼림, 임야, 임은 이제 숲을 임자거든요. 네. 산에 있는 뭐 수풀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산나물도 있고 뭐 산에서 나오는 그런 뭐 이렇게 뭐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다 총독부가 가져가고요. 어업령, 광업령, 인삼, 소금, 담배 같은 특산물 같은 것들도 전매 사업도 일본이 독점을 해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특히 우리 저 개화기 때부터 우리나라에 철도를 많이 깔았죠. 자, 철도를 특히 깔았던 이유, 물자를 약탈해갈 목적이었죠. 자, 호남선은 서울에서 어디 가는 열차일까요? 호남선, 호남선. 비 내리는 호남선. 어디 가는 열차예요? 남행열차. 남쪽으로 가는 거죠. 남쪽 어디? 호남이 어디라 그랬어요? 호남이 어디라 그랬어요? 전라도죠. 서울에서 일본이 쌀 많이 저가는 동네. 목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원래 충청도에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었던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백제 두 번째 수도. 예, 거기 지금 뭐라 그래요? 공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호남선, 그러니까 목포 가는 길에 그 중간 기착지를 일본이 공주를 정하지 않고 공주 옆에 허 벌판이었던, 그거는 이제 공주의 서쪽이고 공주의 동쪽에 있는 허 벌판 지역이었던 여기를 정해요. 충청도에 지금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예요? 충주보다 더 광역시가 딱 하나 있잖아요. 충청도요. 충청도에 있는 광역시 대전이죠, 대전. 자, 공주를 옆에 제쳐두고 대전을 중간 기착지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주가 확 죽어요. 열차가 지나가지 않으니까. 혹시 공주 가본 사람 있어요? 공주에서 밤에 잡은 적 있어요, 거기서? 몇 번? 공주 6시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진짜 깜깜해져요. 거기 인구도 많이 없는 데다가 공주고 시내 외에는 사람들이 많이 또 돌아다니거나 살질 않기 때문에 한 6시, 7시 넘어가면은 되게 다 깜깜해진다. 근데 가로등도 있긴 있는데 사람들 다니는 곳에만 가로등이 켜지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주가 이때부터 확 죽게 되고 새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도시가 대전이에요. 호남선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경원선은 어디로 가는 열차일까요? 경성은 서울이죠,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한양 이름이 경성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 원은 어딜까요? 말고. 강화도 조약 당시 개항장.
원산이죠, 원산. 네. 어디라고요? 원산. 그리고 함경선까지 개통이 되면서, 자, 여기 지금 경성이면은 의주에서 경성 연결하는 거 경의선이죠. 그죠? 그리고 경성에서 부산 연결하는 거 무슨 선? 경부선이죠. 그쵸? 부산 가는 거. 자, 경성에서 목포 가는 거. 비 내리는 호남선. 경성에서 원산 가는 거 경원선. 경성에서 함흥 가는 거 함경선.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가 X자 형태의 철길을 깔아주게 돼요. 이게 무려 2,700km나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물자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일제는 이렇게 원활해진 물자 유통 가지고 조선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가져가게 되죠. 자, 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이랑 수령을 꼭 기억하세요. 자, 20년대는 일제가 이제 무슨 통치?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 이제 그 도시의 공장이나 기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촌에 있던 인구들이 다 어디로 몰린다 그랬죠? 그래, 수도로 몰린단 말이에요. 대도시로. 그 인구는 인구를 낳는다 그랬죠? 자, 많은 인구가 몰리면서 그 인구가 또 인구를 낳고 해요.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 인구가 크게 어떻게 된다?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때 일본은 이미 1868년 메이지 유신 이래로 지금 1920년대죠. 그럼 벌써 50년이 지난 거예요. 이 50년 동안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를 따라서 급속하게 산업화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산업화 막 박차를 가하면서 군비를 키웠죠. 그래서 청나라한테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러시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1차 세계대전 때도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그죠? 계속 이겼죠. 산업화와 동시에 군비 확장 이게 결과를 맺은 거죠. 결실을 맺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산업화가 더욱더 진척이 돼가지고 도쿄 인구가 요 무렵에 500만이 넘어요. 자, 이러면서 식량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 쌀을 식민지 조선에서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이걸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쌀을 가져가면 조선에도 쌀이 부족해지겠고 더 많이 못 가져가겠죠. 그래서 조선에서 계획적으로 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쌀을 가져가는 계획을 세워요. 이게 이름하여 무슨 계획? 산미 증식 계획. 1900 몇 년대? 20년대. 무슨 통치 시기에? 문화 통치 시기에. 그리고 우리는 세계사를 배웠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을 연거푸 이겼다 그랬죠? 그러면서 산업화의, 산업화 정도가 크게 성숙하게 돼요. 인구도 크게 증가했다 그랬죠. 자, 산미증식 계획. 일단 조선에서 쌀을 많이 가져가려면 조선 농촌에 있는 그런 그 농부들에게 농사하는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조선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겠죠. 농사할 때 필요한 시설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농, 어, 농기구. 물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저수지. 자, 비가 오면은 또 물을 저장해야겠죠. 물이 안 새나가게. 그러려면은 이제 비 많이 왔을 때 그 저장하려면 저수지도 파야 되고 강물 같은 거 흐를 때 여기다 댐을 쌓아 놓으면 이것도 막아 놓을 수가 있죠. 댐. 그리고 아까 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좋은 뭘로 만든 공장에서 잘 찍어낸 농기구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이전까지 조선 농민들은 심지어는 1950년대, 60년대까지도
이 비료를 썼어요. 뭘 썼을까요? 제, 사람 똥오줌 썼다고. 쟤도 쓰긴 하지만 사람 똥오줌을 인분을 주로 비료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냄새도 고약하고 뭐 성능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정근대적인 방법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 이제 먹다 보면은 이제 이 당시 때는 회충약 이런 게 없어가지고 기생충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 대소변 모아놓은 거 이제 들판에 뿌리면 그 기생충들이 안 죽어요. 거기서 그 또 땅 안에서 알을 까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그게 또 식물 쪽으로 또 침투해가지고 이제 그쵸 또 먹게 되면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겠죠? 아마 조선시대 왕들이나 귀족들이 이유 없이 빨리 죽은 사람들 그 회충이나 기생충 때문에 빨리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유 없이 막 30대, 40대 때 죽잖아요. 너무 일찍 죽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 죽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잠수함은 잠수함에서 자,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화학 비료들. 이거는 사람들 대소변에 비하면 어때요? 굉장히 성능도 좋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조선 농부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쌀은 이제 똑같은 벽시인데 이제 뿌렸을 때 벽시 쌀 알이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좋은 종자 같은 것들을 보급을 해주면서 자, 조선에서 아무튼 쌀 생산량을 늘려주긴 해요. 자, 근데 문제는 계획한 만큼 쌀 생산량을 다 늘리지는 못했는데 가져가기로 한 거는 책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히려 조선인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소해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전반적으로 쌀 생산량이 늘긴 늘어요. 근데 생각만큼 많이 늘지는 못했고, 자, 그런 상황에서 가져가기로 한 거는 계획대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선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쌀 소비량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자, 부족해진 쌀을 메꾸려고 그 만주에서 나는 잡곡들을 오히려 수입해서 먹게 돼요. 조선 사람들이. 자, 20년대 들어서 회사령이 어떻게 돼요? 따라 읽어보세요. 회사령을 없애요, 일본이 스스로. 이제는 총독부가 허가를 내줘야지만 회사를 세울 수가 있었는데, 총독부에 신고만 하면 회사를 그냥 세울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쉬운 거지. 그렇죠. 더 좋아진 거죠. 근데 왜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회사령을 없애줬을까요? 사실 진실. 맞아요. 네. 자, 봐요. 1차 세계대전을 1910년대 겪었죠. 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은 일본도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일본도 산동반도에서 독일이랑 싸웠죠. 근데 그 전투는 물론 희생자가 있긴 했지만 유럽에서 일어난 1차 세계대전에 비하면 규모가 어때요? 작죠? 일본은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막 그 난리가 난 유럽에다가 무기를 열심히 만들어서 팔았어요. 공장에서. 그래서 이때 일본 기업들이 아주 거대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자, 이런 거대해진 일본 기업들을 자이바스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자이바. 따라 읽어봐. 뭐라고? 자이바스. 이 자이바스를 우리말로 쓰면은 재벌이라고 써요. 뭐라고 쓴다고요? 해벌. 재벌. 자, 화학, 뭐 비료, 전기, 뭐 섬유, 경공업, 중공업, 자동차, 기계, 문어발처럼 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미쓰비시 이름을 걸고 이거저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삼성 이름 걸고 뭐 물산, 전자, 뭐 모직, 그리고 식료품, 뭐 삼성이 안 하는 게 없단 말이야. 너희들 모르는 것들 중에서도 현대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기업이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어떤 다른 회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한 기업이 공룡처럼 엄청 커다라진 거예요. 자, 이런 기업을 일본어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우리말로는
자, 이제 재벌 기업들이 충분히 돈을 많이 벌고 크게 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이제 총독부 생각에서도 이 기업들이 조선에 충분히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조선에서 이익을 볼 수 있겠다, 망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진출을 쉽게 하려고 회사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허가제에서 무슨 제로? 그죠? 이 당시 전화는 없었으니까, 있긴 있었지만, 이제 총독부를 보통 방문했겠죠. 전화를 한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었던 세금 장벽도 이때 없어져요. 자, 왜 세금 장벽을 없앴을까요? 그죠? 세금 장벽이 있으면 일본에서 조선 넘어올 때 그 물건 가격이 올라가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비자들은 구매 안 하려고 들잖아요. 물건 가격이 높지 않아야지만 물건 팔 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 장벽도 없애게 되죠. 이거는 일본 기업들이 충분히 컸다는 그 자신감에서 나온 거죠. 이때 조선 기업들이 많이 망하기도 하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 국산품 애용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름하여 일산 장려 운동.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운동? 조선에도 기업이 있었어요. 어? 조선에도 기업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영세하게 몇몇 기업들이 있었는데 일본 기업에 비하면 자본이 항상 모자랐기 때문에 항상 망할 위기였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평양에서 시작됐고요. 조만식이라는 인물이 주도했어요. 고당 조만식. 이 조만식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평양에서 이 물산장려 운동을 주도하면서 독립운동을 또 하셨던 분인데, 해방 이후에 이 사람 근거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평양이라고 그랬죠? 평양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이 평양에 남아가지고 그 민족주의, 자본주의 노선에서 새로운 나라 세우는 걸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맞아요. 김, 김일성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김일성에게 수청된다. 근데 그것과는 나만의 내용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 자기 고향이기도 했고 평양이 이 평양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 남아야 된다라고 이제 끝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자기 조반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조반식 선생 보고 내려가자 그랬는데 그거를 거부해요. 그래서 평양에 남아가지고 결국은 6.25 전쟁 그 전후로 해가지고 숙청이 됐어요. 30년대에 일본이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민족 그러니까 통치를 하던 시기죠. 자, 이 시기는 당시 이제 일본이 전쟁 체제로 접어들면서 조선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던 시기인데 이때 또 유행했던 게 사회주의가 크게 유행하게 돼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1922년까지 러시아에서 내전이 벌어졌다 그랬죠. 기억나요? 여기서 사회주의자들이랑 그리고 왕족이랑 귀족을 지지하는 백군이랑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죠? 사회주의가 이겼죠. 그래서 러시아가 5년 만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요? 소련으로 바뀌어버렸죠.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레닌이라는 사람이었고 레닌이 한 개 나라에서 한 개 공산당이 만들어지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20년대에는 여러 그 식민 지배받고 있던 약소국들에서 그 공산당들이 만들어져요. 당시 1920년대 그 식민지 조선에서도 조선공산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지는데 아무튼 이런 공산주의가 이 당시 때 많이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소련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가 있고 잘 봐요.
지금은 선생님 봐봐.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게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죠. 소련은 1990년대 초반에 해체가 돼버렸고, 지금 공산주의를 내건 나라들은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이 있지만, 중국, 베트남은 사실상 공산주의라고 보기 어려운 공산주의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만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자본주의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본주의 국가 남한에 사는데도 베트남이나 중국 여행 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공산주의는 실패했다는 게 이제 이미 입증이 돼버린 논리예요. 근데 20년대 이때는 그랬을까요? 아니었단 말이야. 잘 봐. 공산주의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우리 산업혁명이나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영국이죠, 영국.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기계가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줬어요. 기계가 막 이제 지치지도 않고 고장나면은 고치기만 하면 바로바로 돌아가니까 이 쉴 새 없이 이제 사람들 필요한 물건들을 찍어내주면서 인류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기계가 생기면서 기계를 가지고 공장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기계가 없고 공장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계나 공장 앞에서 평생 거기 일을 해야 되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그 기계 부품처럼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 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빈부격차가 또 크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를 목격을 하면서 왜 저 기계를 가진 소수의 자본가들만 잘 살고 노동자들은 그 평생 저 기계 앞에서 시달리면서 돈도 못 벌고 저 열악한 환경에 시달려야 하는가라고 생각했던 그 여러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마르크스란 사람이 이 노동자들이 단결해가지고 자본가를 무너뜨리자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의 시작이에요. 그죠? 예. 자, 그렇게 공산주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공산주의라는 게 당시에는 자본가를 확실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본가들이 막 이끌어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영국, 미국, 프랑스, 뭐, 뒤늦게 이제 산업화에 뛰어든 일본 같은 나라들이었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나라를 뒤집어 엎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 30년대 이 조선에서도 사회주의가 크게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뭐만 하면 약자들, 노동자들이 뭉쳐가지고 공장장한테 찾아가서 임금 올려달라. 그리고 그 여차하면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30년대 좀 빈번해져요. 가만 냅뒀다가는 그 농가에 가난한 농촌들의 그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지주들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막 반복돼지고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주의 일단 못하게 막아야겠죠. 그래서 1920년대 만들어진 법이 뭐예요? 치안 취향이 25년에. 근데 이렇게 치안유지법으로 찍어 누르기만 하고 체포만 하는 거는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찍어 누르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달래는 거예요. 그 못 사는 농촌에 가가지고 이 초가집 같은 것들 좀 뭐랄까 이 콘크리트로 만든 그래도 좀 견고한 집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담 같은 것들 쌓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수로라든지 저수지에서 논밭으로 올 만한 그 물길 같은 것도 뚫어주고 농가를 어느 정도 그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거 뭐 막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일본이 주도해서 실시한 게 무슨 운동이다? 농촌 진흥 운동. 명분은 농민 구제예요.
하지만 사회주의를 막기 위한 게 목적이었고 농촌을 통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조선 농지령, 농가 갱생 계획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농촌의 삶을 약간은 수준을 올려놔요. 자,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었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가난한 이유를 농민의 무슨 탓으로 돌렸어요? 농민들이 게을러 가지고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살게 된 거야라고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크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자,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960년대에서 70년대 넘어갈 때 박정희 정부에서도 이 비슷한 것들을 해요. 당시에는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랑 대결 구도였죠. 당시 60년대, 70년대 한국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남한이. 엄청 못 살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도 자, 이 농가가 굉장히 못 살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유행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농촌을 살리자는 그런 비슷한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박정희 정부 주도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에요. 자, 농민들에게 근면, 부지런할 것과 자조, 스스로 도울 것, 협동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새마을 운동이 이 농촌진흥 운동과 비슷한 운동. 자, 요거 하나만 더 TMI로 말씀드리면 자, 뭐 예를 들어서 한 노동자가 뭐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해요. 숟가락 공장에서 일을 해요. 자, 숟가락이 이렇게 손잡이 있고 그 숟가락 밥 푸는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죠. 자, 그리고 이게 평평해야 아니면 이렇게 우묵하게 들어가 있어요. 우묵하게 들어가 있죠. 그거 어떻게 우묵하게 들어가게 만드는지 알아요? 틀, 틀? 그러니까 틀에서 뭐 그 쇳물을 부어가지고 만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숟가락이 있고 그 텅스텐이거든요. 텅스텐이랑 광물이 있어요. 이 텅스텐 놓고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 이걸 사람이 지금은 다 기계가 하는데 사람이 이거를 손잡이를 잡은 다음에 기계에다 대요. 그럼 기계가 위에서 어떻게 할까요? 꾹 눌러요. 그러면 평평한 텅스텐 판이 이게 우묵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노동자들이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그 컨베이어 벨트 기계가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그 기계 이게 찍을 때마다 숟가락을 옆에 있는 그 바구니 같은 데 놓고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굉장히 힘들겠죠? 이거를 6시부터 10시, 30분 쉬고, 뭐, 10시 반부터 12시 반. 이렇게 2시간, 3시간씩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기계 앞에서. 극한 직업이죠. 근데 너무 힘들어서 좀 졸았어요. 졸았는데 숟가락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 손가락을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이 아작나겠죠? 자, 그래서 그 숟가락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근데 이게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2026년인데도 그 숟가락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도 이제 보면은 그 손들을 보시면은 손가락이 보통 사람 손가락 10개죠. 근데 숟가락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손가락이 6개, 7개인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야, 다? 잘려 나가가지고. 6손이, 7손이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손가락 잘리고 일 못하게 되면 당시 공장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른단 말이에요. 뭐 케어해주고 산업재해보험 이런 거 개뿔 없어요. 그냥 자르는 거예요. 어차피 일할 사람 많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완전 일자리도 잃고 손도 장애인이 됐고 엉망이 된 거죠. 그러면은 경제력도 없어지고 이제 거의 폐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럼 이 사람들 어디로 갈 거야, 몰래? 공산주의 하러 가는 거예요. 지하 조직 이런데. 그럼 공산주의자들 점점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 막으려고 손가락 잘리거나 그런 회사에서 재해를 당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원 안 해주면 뭐에 빠지니까? 공산주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랑 독일 같이 산업화가 고도로 발전된 나라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져요.
사회복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일하다가 크게 다쳤거나 불구가 됐거나 혹은 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그리고 혹은 나이 60살이 넘어가지고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생계가 막막하거나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연금제도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일하는데 어느 날 그 공장에서 계속 일하는데 환기 잘 안 되는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이 멎질 않아요. 자, 근데 어느 날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 폐결핵이에요. 당시에 치료도 마땅치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 병원 가서 치료비를 한번 내봤더니 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노동자 돈이 어디 있어요? 치료 못 받고 죽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일하다가 갑자기 잘렸어요. 그러면은 돈 나온 데가 없죠. 새로운 일자리 구할 때까지 돈 나온 데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만약에 요즘에 일하다가 잘려서 돈 나온 데 없으면은 백수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나라에서 3개월 정도를 그 원래 일하던 직장의 월급만큼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새로운 일자리 찾을 때까지. 이걸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를 고용보험이라고 해요. 평소에 자기가 근무할 때 일정 급여를 나라에서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렸을 때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돈을 3개월 동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가락 잘리거나 불구가 됐을 때 산업재해라고 하죠. 이걸 산재보험이라고. 자, 이거를 지금 몇 개예요, 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몇 개예요? 네 개죠. 이거를 4대 보험이라고. 이런 게 다 무슨 법이다? 사회복지법.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 무렵에 사회복지기관이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이에요. 1921년에 만들어졌어요. 사회복지는 원래 왜 만들어진 거라고요? 뭐를 방어하려고? 공산주의로 빠지는 거,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빠져나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랑 기구가 사회복지. 네. 제일 먼저. 100년이 넘었어요. 얘는 건 뭐예요? 어디? 신청 수서는 저 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여기는 인사동에 이 태화 그 본사가 있어요. 그 태화 본사에서 운영하는 지점이에요. 수서동 지점.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 저기 수서는 시립이고 시에서 운영한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고 여기는 태화 재단에서 운영하는 수립재단이에요. 자, 그리고 30년대에는 일제가 이제 침략 전쟁을 수행하려고 조선에서 공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무기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만주라든지 중국에 보낸단 말이에요. 자, 이걸 식민지 공업화 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자, 전쟁의 생명은 보급이라고 해요. 보급. 서플라이. 자, 보급이 무기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거죠. 자, 보급선은 길어야 좋을까요? 짧아야 좋을까요? 짧아야 되겠죠, 무조건. 보급선이 길면 적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고, 보급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자, 전선은 여기 만주랑 중국이에요. 자, 보급선이 짧아지려면 남부에다 공장을 만들어야 될까요? 북부에다 공장을 만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북부에다 만들어야겠죠? 식민지 공업화 정책의 결과 우리나라에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비료라든지 식료품 같은 것들 만드는 공장들이 다 어디 만들어진다? 여기? 북부에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해방됐을 때 뭐 전기시설, 무기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던 건 남한, 북한? 북한에 있었다고. 그래서 저 사악한 김일성이 자, 해방 직후에 자기 뜻대로 남한이 안 움직여주니까 당시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전기 이런 것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전력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전기를 어떻게 버렸을까요? 잠깐 동안.
끊어버리기도 했어. 그래서 남한이 암흑천지가 된 적도 있었다, 한동안. 네. 남한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김원봉 같은 사람은 밀양, 저 경상도 출신이고 이래. 자, 봐요.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 대공황 맞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는지 기억나요, 혹시? 맞아요. 블록 경제라고 해가지고, 자, 식민지랑 본국을 관세로 묶어가지고, 식민지에서 나오는 값싼 원료들을 다른 나라들로 수출을 안 하고, 그거를 오직 영국이나 프랑스 본국으로만 수입을 해왔다 그랬죠? 그리고 값싼 원료를 완제품으로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해외에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국만 먹여 살리기 위한 본국 이기주의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식민지였던 호주에서 그 양털을 수입하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털을 수입할 만한 곳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인도에서 값싼 그 면화, 솜을 수입했었는데 영국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솜도 이제 일본에게 안 파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그 값싼 솜이랑 양털을 구할 데가 없죠. 자,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다가 면화를 재배하고 양을 기르기 시작해요. 자, 면화는 습한 곳에서 잘 자라요. 남쪽에서 면화를 재배해요. 이걸 남면, 그리고 북쪽에서 양을 기르는 거예요. 북양.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정책? 자, 이렇게 해서 부족해진 원료를 식민지 조선에서 가져갔다. 자, 38년부터 45년 사이에는 일제가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국가? 자, 물적 수탈, 인적 수탈. 자, 먼저 물적 수탈. 쌀이 부족해지니까 쌀을 또 판미 증식 계획을 다시 시작을 하고요. 조선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총독부가 걷어가요. 그 다음에 조선 농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출이라고 불러요. 공출한 다음에 배급하는 거. 근데 굉장히 그 조금 나눠줬기 때문에 굶주림에 허덕이게 됐다. 그리고 이제 총알 이런 것들이 무기가 부족해지니까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져갔다 그랬죠? 자, 쇠붙이들도 공출해갔다. 당시 원료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탄광 이런 데서 광물을 캐야 되는 광부들이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징용제를 통해서 조선 노동자들을 많이 착취해갔고, 뭐 군함도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죠. 자, 군함도가 일본에 있는 그 섬인데, 여기 그 탄광이 있어요. 예. 자, 여기 이제 많은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을 데려가가지고, 여기서 강제로 막 일을 시키고 해요. 자, 그리고 여자들도 이제 조선 여자들을 많이 이제 일본 전쟁터로 이제 몰아붙이는데,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군 위안부 혹시 들어봤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뭐 연애를 하거나 자유롭게 여자를 만나거나 할 기회가 없어지죠. 그죠? 그런 일본 군인들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인 여자들을 데려다가 일본 군인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지원 형태로 이렇게 조선 여자들을 봤는데 이때 어디로 가는지를 조선 여자들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막상 가봤더니 일본인 남자들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에요. 상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몸을 이제 남자들에게 하룻밤을 허락한다든지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그쵸 육체적으로 이제 일본 남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일본 남자들 즐거움. 예. 자, 이런 일본군에게 위안을 준다고 해서 이런 우리 조선 여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일본군 위안부.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많은 명목으로 조선인들을 또 전쟁터로 끌고 가는데 당시 그 일본이 전선에서 또 불리해지니까 병사들이 부족해졌단 말이에요. 지원병제란 이름으로 조선인들을 이제 전쟁터로 내몰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도 학도지원병이란 이름으로
지원을 받은 다음에 전쟁터에 내보내기도 하고. 근데 말이 지원이었지,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 일본인 교사겠죠? 선생님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다 사인하라 그래요. 공부 좀 안 하는 애들 있으면은. 그럼 걔 사인하면 바로 어디 가는 거예요? 전쟁터 가는 거예요. 머리 깎고. 자, 그리고 이제 징병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인들을 전쟁터에 내몰았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